제가 제목을 오늘 이렇게 달아봤어요, 형님. 민주당이 망하고 있는 과학적 이유. 오. 과학적 이유라고. 나 과학자 아닌데. 아니 사회과학자잖아요. 오케이. 사회과학자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였잖아요. 민주당이 갤럽 지지율에서 지지율 29%를 보여왔습니다. 29%. 갤럽에선 최저지.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3월인가 언제 한번 29%인가 어디 한번 있었는데 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예요. 그렇지. 윤석열 정부 이제 정권이 바뀐 그렇죠, 이후로는 그렇죠. 최저지. 최저인데요. 그 지지율 지표 도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사진 보내드린 거. 이거예요. 2023년 우리가 이제 그 7월 넷째 주까지 이렇게 쭉 보이시죠? 보면은 저 회색이 무당층이고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입니다. 정의당은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7월 셋째 주에 비해 지지율이 1%포인트 낮아졌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약간 이렇게 벌어진 양상이 됐고요. 무당층이 오히려 약간 줄었어요, 형님. 오히려 줄었다. 약간 줄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형님? 그럼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내가 봤을 땐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잖아. 이화영 이슈. 이화영 이슈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이제 영장 뭐 이제 치는 거. 네. 이게 임박했다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데 본인도 임박했죠. 지금 솔직히 해서 법조계 그 친구들 많거나 아는 지인들 있잖아. 많죠. 보면은 그 이화영이 이게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이화영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화영 뉴스가 이게 제3자 뇌물죄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맞지? 대북송금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근데 그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닥 큰 뉴스는 아니었거든. 맞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잖아. 근데 지난주에 이화영이 나오고 그 와이프가 나와서 법정에서 소란 피우고,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가가지고 저 법원 앞인가 거기에서 뭐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쇼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민주당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이화영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민심도 약간 좀 동요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내가 듣기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검찰에서도 원래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미뤘다는 거야. 아, 그래요? 미뤘다는 이유가 그럼 왜 미뤘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지금 체계가 여기서 지금 인사를 통해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맡았던 수사를 맡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의 그 숨은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검찰에서도 좀 확실한 뭔가의 일단은 저 진술은 받아낸 거라고 치고 물증까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요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사의 변곡점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정청래 아까 얘기했던 정청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이재명 뭐 10월 퇴진설 뭐 12월 퇴진설 뭐 겨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내년 총선에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 이런 프레임을 조금씩 얘네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0월 퇴진설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제 걔네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청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세요. 흐름들을 쭉 보는데 이게 약간 들락날락하지만 우하향,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잖아요. 보면은 4월 뭐 둘째 주, 셋째 주 가면 막 36%, 37%까지 가다가 야금야금 줄어들다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7월부터는 확실하게 32, 32, 30, 29 하면서 쭉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앞에 3자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한 그렇죠. 압박이거든. 그렇죠. 이게 2자가 뜨는 순간 약간 장벽이 무너지는 그렇지. 느낌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간판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인데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수사가 거의 이재명까지 턱 밑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 네, 대북 송고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을 시사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를 대하는 태도가 보면 막 박범계 뭐 무슨 다 나섰어. 다 나서가지고 다 나섰어.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연좌농성하고 인권 유린 탄압한다 하고 그 부인이라는 분은 나와가지고 재판정에서 부부싸움 하고 있고. 그렇지.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부인 그 혹시 자필 편지 보셨어요? 봤지. 그 자필 편지 제가 곽 PD님 제가 그 방금 보내드린 기사 그거 한 번만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MBC에다 자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가석방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진짜 형 진짜 웃겨요. 가석방 안 된다. 이건데 이게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야, 너 가석방 안 돼.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어? 너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 아니었어?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석방 받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뭐 마지막은 사랑해. 응원해.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뭔 소리야 앞뒤가 그러니까 형님 졸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되게 저도 이제 결혼하고 형님도 결혼하셨지만 와이프가 남편이 가석방 되길 바라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근데 저 와이프는 법정에 나와서도 그렇고 편지로도 그렇고 가석방을 바라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야 너 감옥에 있어 하면서 그렇지만 응원해 라는 거는 야 너 빵에서 좀 열심히 해 뭐 이러는 것처럼 들어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이화영이 평소에 잘 못했나? 근데 이화영이 보니까 뭐 이런저런 와이프한테 뭐 그런 문제들이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티얼스님이 뭐라고 해주셨는데 저 썰이 있어요. 아 진짜로? 이게 제가 뭐 명예훼손 될까봐 말은 못 하겠는데 뭐 저런 썰이 매우 있습니다. 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건데 진짜 저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법인카드 썼던 뭐 여비서가 어쩌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저것 때문에 뭐 이런 카더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게 사실이건 아니건 우리가 방송에서 할 수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그냥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와이프가 안에서 그렇게 남편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왕이면 빨리 나와서 건강도 좀 챙기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수사도 좀 밖에서 받고 거기에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이게 가족의 이게 남편과 부부간의 사이인데 그리고 설상가상 사이가 나쁘더라도 이런 위기 때는 오히려 좀 뭉쳐가지고 서로 돕는 게 가족의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더 있어라. 그러니까 아까 이게 독립투사 정도가 아니면은 그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 응원해. 그러면은 감옥에서 열심히 해. 뭐 이런 거니까 너 계속 빵에서 고생 좀 해. 응원할게. 뭐 이런 거니까 이거 매기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리고 만약 이화영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제 진술을 했잖아. 그게 사실이라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그것을 혼자 짊어가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당연하죠. 이 시점에서. 당연하죠. 근데 못하러 이화영 보고 자꾸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관되게 보여주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지지율에도 저는 결과적으로 다 영향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본인과 관련돼서 약간만 캥기는 게 있으면 다 잘라내는 것 같아요. 다. 보면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 나 모른다고 하죠. 유동규 뭐 진술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 말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고 완전 뭐 범죄자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뭐 정진상 뭐 이재명이랑 같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감옥 가잖아요. 그럼 다 손절. 하나같이 손절.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화영이 그냥 대충 뭐 이재명 대표 있을 때 뭐 경기도청의 어느 한 공무원이 아니라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만 만들어진 굉장히 특이한 직책에서 일을 수행한 사람이고
이재명이 당시 2018년에 막 그 대북 붐 막 일었을 때 혼자만 소외돼가지고 본인이 뭐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경기도청에서 그 가운데서 총대 메고 나간 사람이 전 이화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화영 대북송 관련해 딱 이재명 얘기 나오니까 하나같이 민주당 나와가지고 저 이화영 말을 어떻게 믿냐, 검찰 저런 식으로 수사하는데 어떻게 믿냐, 부인까지 나서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말고 계속 빵에 있어. 이러는 게 이제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 프레임 자체가 만약에 이재명이 진짜 이화영을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서 뭐 쌍방울을 통해서든지 네. 대북 송금에 가담을 했다고 쳐봐.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걸 했던 시점이나 그 모든 것을 정황을 보면은 자기가 대통령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기 그랬죠. 위해서. 근데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북한이야? 그것도 왜 가장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북한이야? 국민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네, 자신의 그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끌어 나갈 비전을 보여주는 게 가장 먼저 되는 순서인데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하나의 뭐 스태핑 스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디딤돌이 왜 북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난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모르겠어요. 아니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뭐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뭔가 허락을 받고, 그렇지? 왜 거기 가서 아련하고 거기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아리고 난 그거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오락가락하잖아요. 약간 말도 좀 이상한 말도 많이 하시고 요새 그러시던데 정신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퇴진설이 지금 나왔어요. 왜 장성철 소장이 금요일 날 방송에서 그 이재명이 10월에 사퇴를 하고 후임자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서 본인이 배후 공천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그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지금 막 언론에서도 왜 하필 김두관이야 근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국토부에서 뭐 한 건 했다고 그러는 건가? 이재명 말을 잘 들을 사람이겠죠. 그렇겠지. 그리고 배신 안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공천을 해야 되니까 못 믿잖아요 대부분. 너 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믿거나 아니면 김두관 의원한테 호구 잡은 게 있겠죠. 너 나중에 내 얘기 제대로 안 하면 너 이거 터뜨릴 거야. 너 이거 너 죽어.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김두관한테 당할 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정치 고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색출 작업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 얘기한 사람 누구냐 막 저한테까지도 제보가 그 들어와 있고 누군지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난 모른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김두관 의원이라 하는데 김두관 의원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재밌었던 것은 정청래 발언이었죠. 정청래 발언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 초겨울 그거 하나 요건 자 정청래도 개딸들도 12월 주의보 발령했다. 흔들리는 이재명호. 이게 무슨 내용이죠, 형님? 아니 근데 10월하고 12월의 차이는 뭘까? 정청래가 10월 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잖아. 확실하게. 근데 12월 주의보는 불과 2달 후 얘긴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제가 그냥 추측 건데 대개 그 공천 작업이 가속화되는 때가 12월인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 맞지.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 체제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2016년에 김종인 위원장이 왔던 때도 12월. 그러니까 이 12월이 뭔가 항상 총선 과정에서의 변곡점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12월인데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본인이 저 12월에 이재명이 나가면 본인이 약간 당대표 비슷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수석 최고 지지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날아가면 본인이 이거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공천도. 근데 민주당도 그 룰이 있잖아. 몇 개월 전에 당대표가 공석이면은
그 당 대표를 그러니까 총선 전에 아니면 맞아요. 대선 전에 그러면 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거나 네. 몇 개월 이내면은 새로 뽑을 필요 없거나. 형님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믿으세요? 아니 뭐 저는 안 믿어요. 아니 그래도 뭐 일단 적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12월은 말이 돼. 왜냐 일단은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국감 들어가면은 국감이 한 10월 11월까지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렇죠. 어차피 정치판에서 자기네가 뭔가 이제 새 판을 짜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제 저 구정 전에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뭐 12월 1월이 딱 적기이긴 해.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스케줄상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혹시 뭐 민주당 내 룰이 있던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뭐 6개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제가 기억하고는 6개월 전에 선거 그 당 대표가 물러나면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되고 12월이 되면 뭐 이렇게 전당대회 치르기 어려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기가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소리네 결국에. 뭐 근데 저도 이게 전당대회 룰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도 뭐 엿가락 같은 게 뭐냐면 근데 정청래는 저렇게 얘기를 띄우면서 손해 볼 게 없네. 생각을 없죠. 해봐. 왜냐하면 정청래도 개딸들도 12월 주의보 발령했다. 정청래가 지금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지키기 위한 그 당내 거기도 이제 민주당 내가 워낙 복잡하고 지금 뭐 찢어지고 갈라지고 무슨 맞아요.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 뭐 유쾌한 뭐 분단 뭐 유쾌한 결별 뭐 유쾌한 이별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결별을 하는 애 마느냐에 있어서 이게 분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청래는 저런 얘기를 해. 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위기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개딸들아 모여달라. 뭐 이런 얘기가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만에 하나 이것이 전달을 했으면서 열심히 하는 척했는데 만에 하나 이재명이 뭐 구속이 된다든지 이재명으로 더 이상 총선을 못 치르겠다. 만약 아까 봤던 29%가 막 10%대로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정청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6개월 룰도 있겠다. 자기는 이만큼 이재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 대표 잠깐 물러나시오. 내가 대표하겠소. 이렇게 얘기해도 이미 그때 개딸들은 정청래가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우리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단 하나의 유일한 리더. 생색은 다 내고. 생색은 다 내는 거지. 생색은 다 내고. 그리고 나서 뭐 과실은 다 떼고 본인이 이제 그런 저기 건데. 민주당으로는 8개월이라고 적혀 있네. 네, 박철호님이 얘기하시는. 박철호님이 이제 8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개월이네.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는 제 생각에는 공천의 유불리를 따져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재영 형이랑 처음 같이 이제 일을 했었던 거가 2021년에 4.7 재보궐선거였는데 맞아. 4.7 재보궐선거 때 원래 민주당 후보 못 내요. 근데 그 당시 박영선 후보 나왔잖아요. 원래 민주당은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나온 경우에는 후보를 못 내게 돼 있었어요. 당원 당규상. 맞아. 근데 맞아, 기억난다. 근데 당시 이제 이낙연 대표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차마 서울시 후보를 자기네들이 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박영선이 꽤 높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좀 높았고 높았어. 그때 오세훈 시장은 뭐 5%도 안 됐어. 그러니까 되게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섰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기억하시겠지만 후보를 못 내게 돼 있는데 이낙연이 갑자기 무슨 전당원 투표라는 요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당원 당규는 이랬지만 전당원이 이렇게 원하니까 후보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부산시장 그 서울시장 둘 다 공천했잖아요. 맞아. 그러고 나서 완전 개 말렸잖아요. 맞아. 망했지.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게다가요. 보세요. 저 당원 당규 얼마나 의미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원 80조 사망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넌 걔네 당원 당규 그 조항까지도 외우고 있니? 그게 뭐 그렇게 됐어요. 걔네 당원 당규 80조 사망을 보면 기소 즉시 당무가 정지돼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기소 무지하게 됐잖아요. 맞아. 근데 룰을 바꿨잖아 그거는. 그게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재명한테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 의미 없는 거지 뭐. 맞아. 근데 그거를 뭐 어찌 됐던 간에 자기네들 포인트는 민주당은 아무리 당원 당규가 있건 없건 지 맛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맛대로 입맛대로 한다 이 얘기 아니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뭐라고 하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민주당 당원 당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나의 근데 나는 아까 내가 정청래가 그 얘기를 한 거는 그거 같다. 생색 내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오히려 개딸들의 그러니까. 이재명이 물러나면 개딸들 누가 리드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선언이라고 보고 자기가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 주겠다 난 이런 생각이 오히려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뭐 우리야 뭐 정청래 나오면 사표 아니겠어요? 서울 선거는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포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마포 을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대표적으로 그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마포 을이 성산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요새 뭐 인기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포에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좀 굳히기 위해서 좀 띄우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도층이 뽑을까요? 저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이든 12월이든 이게 제가 여의도권에서 듣는 뭐 저도 이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일반 저희가 종편 방송이나 이런 지상파 방송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유튜브니까 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이재명이 좀 물러난다는 얘기가 많아요, 확실히. 그건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도 컨센서스가 있대요. 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낙연이랑 이재명이랑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그 둘이 만나는데 오래 걸렸던 이유가 공천 지분 싸움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얘기 제가 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쪽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서 원하는 공천이 있을 거고 이재명도 이낙연이 얘기하는 공천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지역구들 너무 많이 얘기하면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도 본인 입지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내 새끼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이 뒤로 물러나면 비대위 하나 그냥 뭐 바지 하나 안 치고 뒤로 물러나면 이재명이 가진 리스크는 적어들면서 본인 실속은 좀 챙길 수 있잖아요. 뭐 만약 김두관이를 한다면 김두관이 그 정도 칠수 안 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이재명은 아주 영민하게 아주 약삭빠르게 본인이 물러나더라도 야무지게 챙겨야 될 건 다 챙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지금 8월 이제 오늘 겨우 8월 1일 됐잖아. 응? 그렇죠. 이게 사실 선거가 내년 4월 하면은 8개월 남은 건데. 예. 8개월이 지금 4년간 기다려온 우리한테는 굉장히 얼마 안 남은 거지만 선거라는 거를 두고 보면은 그렇지.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그것도 그래. 근데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이 지분 싸움 때문에 아니면 그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나는 게 늦춰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봤을 땐 그냥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만나려고 스케줄 늦추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하나의 명분이었다고 지네들이 만들어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사법 리스크 늘 얘기하던 이제 그것이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이화영 사건을 통해서 이게 만약 변곡점이 됐을 때 그게 만약 뭐 8월인지 9월인지 10월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검찰이 뭔가를 들고 나와서 확실한 증거가 됐던 정황상 뭔가 됐던 입증할 수 있을 때 이재명을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모든 것이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 그랬을 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1월이라도 급물살을 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도권 특히 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진짜 험지에서 뛰고 있는 당신이나 나나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슈퍼챗 좀 읽겠습니다. 김미숙님, 김재섭 위원장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바쁘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하나 했거든요. 뭐 했는데? 돌직구쇼 채널A. 그 인기 많더라. 네, 인기 많아요. 그 일본어 쓰시는 분 제가 저 일본말을 못 읽어가지고 그 빵에서 나오면 아침밥 해줘야 돼서 아까 이화영 전 지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화영, 여보 나 나가고 싶어. 밥은 사 먹을게. 밥 해주기 싫은.
김민숙님 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재영님, 김재섭님 내년에 꼭 국회의원 되세요. 응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윤슬님, 윤슬이라는 말 되게 예쁘다. 이렇게 물결 이렇게 부딪히는 걸 그걸 윤슬이라고 하잖아요. 윤슬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 진짜. 네, 그죠. 네, 이쁘네요. 네. 아이디가 예쁩니다. 튤립 버블도 이름이 괜찮으신데? 예, 예뻐요.